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한상도님의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제5장 낭독하겠습니다. 제5장 습관치유. 아침 5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마을 뒤편의 야트막한 동산을 따라 이어진 산길. 경사가 완만해 걷기에 좋고 길이도 짧아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양팔을 벌려 심호흡을 한다. 폐포의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도록 단전에 힘을 주고 2-3번 반복한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앞에 있는 스포츠파크로 향한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야외 마당에서 팔운동, 가슴운동으로 하체에 비해 덜 움직인 상체를 단련한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 기능, 호흡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된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음식 관리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키로 한 나는 걷기부터 시작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었다. 반복과 지속, 그것이 운동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아침 5시를 택했다. 식물들이 산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시간인데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걸었다. 저녁에는 식사를 한 뒤 산책 삼아 30-40분 가볍게 걸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만 보 이상 걸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걷고 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반대로 신체의 생리활동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그 방안으로 걷는 시간을 활용했다. 독서 채널을 비롯해 심리, 명상, 철학, 문학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걸을 때마다 들었다. 듣기 위해 걷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했다. 물무리골을 걷다가 한쪽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에 서서 심호흡을 한다.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 몸속에 있는 100조개의 세포와 대화를 나눈다. 내가 무지해서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늦게라도 깨닫고 너희에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써주기 바란다. 나는 손으로 가슴과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몸의 반응을 살핀다. 고개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같은 대화를 반복한다. 스포츠파크를 걸을 때에는 양팔을 벌리고 경쾌하게 몸을 흔들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닌다. 내키는 대로 리듬을 맞추고 팔짝팔짝 뛰기도 한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머리를 흔들며 막춤을 추기도 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걷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의미나 재미가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곳에 가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것이 한두 달 반복이 되면서 몸에 뱄고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고 반응할 정도로 습관화가 된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밝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호흡은 그만큼 생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이나 음식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다. 인간은 하루에 1만 번 이상 호흡을 한다. 공기 속의 산소가 혈관을 통해 온 몸에 공급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이 산소를 받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호흡에는 입으로 하는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입 호흡은 세균을 비롯한 외부 유해 물질이 공기를 따라 유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유입되어 목과 호흡기가 건조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용이해진다. 반면 코로 호흡하면 코 속의 털과 점액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 특히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들어오면 콧물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한다. 또 공기가 점액을 만나 습하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목이나 폐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코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암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성장한다. 종양이 된 뒤에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암 환자는 더더욱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호흡은 또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몸이 긴장되고 마음이 급해진다. 반면 천천히 깊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안정된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진다. 명상을 할 때면 의식적으로 복식호흡을 했고 걸을 때도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도 그 순간 뿐이었다. 이내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호흡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전의 호흡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리듬을 떠올렸다. 일정한 리듬에 맞춰 호흡을 하면 의식하기가 쉽고 습관화도 잘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걷는데 적용했다. 걸을 때마다 일정한 리듬에 맞춰 걷고 그 리듬에 따라 복식 호흡을 했다. 걸을 때마다 반복하자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저절로 심호흡이 되었다. 습관화되어 걸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약은 독이다. 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제거하는 것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독이다. 약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약이 병균에만 작용하지 않고 몸속의 정상세포나 조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병균에 감염된 세포에게는 약이 되지만 정상 조직이나 세포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항암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을 파괴해 암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정상 조직과 세포도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약이 다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복용을 할 때에도 최소화해야 한다. 약의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질환이라도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환자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처방한다. 같은 질병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처방을 한다. 허약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과다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나는 또 정제식품이나 기능성 식품도 먹지 않았다.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작용은 특정 성분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오직 내 몸의 치유 능력을 믿었고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데 전력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암을 방어하는 생화학 반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발생한다. 햇빛은 백혈구 숫자를 늘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의 산소 함유량을 높인다. 햇빛 속에 있는 청색 광선은 피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하나로 알려진 비타민 D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햇빛은 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또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축적되어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진 병실의 환자들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자연위생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수면은 피부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피부 조직을 회복시켜주며 심신의 피로회복을 도와준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과로, 불면, 영양 불균형, 변비, 빈혈, 호르몬 이상 분비 등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 또한 잠을 휴식의 시간, 여유의 시간으로 알았다. 여유가 있어 충분히 자면 좋지만 바쁠 때에는 안 자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 우리의 몸은 잠을 자면서도 바쁘게 활동한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고 기관과 세포에 연료를 충전하고 노화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꾼다. 이때 세포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를 이용해 제방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NK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면역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면 중 뇌에서 분비된다. 그러니 암 환자에게는 숙면이 특히 중요하다. 잠을 자야 멜라토닌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이 균형 있게 분비되어 암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잠은 또 얼마나 자느냐 못지않게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 멜라토닌 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로 70%가 분비된다. 그러니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잠의 치유력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잠자는 시간을 더 빨리 했다. 늦어도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전자기기를 멀리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녁 9시 이후에는 TV도 보지 않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다.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견디었다. 복식 호흡으로 심신을 이완시키며 잠을 청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상태로 명상을 했다. 그러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후에 졸음도 개선되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 탓인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수히 반복하고 지속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나는 그것을 반복과 지속의 힘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각해보면 암 또한 반복과 지속의 결과다. 잘못된 식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암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성장한 것이다. 치유 또한 마찬가지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본래의 상태가 변형되는 것보다 변형된 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질병 없이 건강한 것이 사람 몸의 본래 모습이다. 암은 건강한 내 몸에 생긴 일종의 변형이다. 암을 치유한다는 것은 본래의 내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생길 때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나는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